여러분, 오늘은 상류층 남자와의 재혼 뒤에 벌어진 충격적인 사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38, 이혼 후 홀로 살아가던 제게 나타난 사람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남자였습니다. 말투는 온화했고 배려심도 깊었으며 그의 집안 역시 매끄럽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겠다며 상견례 자리에서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인생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외롭지 않은 노후, 넉넉한 생활, 그 모든 게 제 앞에 놓여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발을 디딘 그 세계는 생각보다 훨씬 더 차갑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별채에서 낯선 여성의 구두와 화장품, 그리고 꺼져 있던 모니터 앞에 남겨진 작은 흔적 하나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별채 문 앞에 선 채 나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그보다 훨씬 이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 이름은 강서윤, 38의 평범한 프리랜서 번역가였습니다. 대학 시절 만난 첫 남편과는 10년을 함께 살았고 결국 경제적 문제와 감정적 무관심 속에 이혼을 선택했죠. 그 후 몇 년간은 누군가를 만날 생각조차 없이 살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세상도 무서웠고 무엇보다 더는 사람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태호라는 남자는 이상하리만큼 경계심을 무너뜨리는데 능숙했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그는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속도로 다가왔습니다. 무리한 연락도 억지 감정 표현도 없이 적당한 거리감과 진심 어린 관심만을 건넸습니다. 그의 말은 정확했고 눈빛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의사라는 것도 성형외과를 운영한다는 것도 어딘가 불안하게 들렸지만 이상하리만큼 저는 안심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병원을 찾아간 날, 도심 속 빌딩 최상층에 위치한 그곳은 마치 호텔 로비처럼 고급스럽고 조용했습니다. 간호사들은 한결같이 단정했고 환자 대기실은 고요했습니다. 장태호는 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곧바로 소개했는데 김정자 여사는 전통적인 옷차림과 단정한 말씨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본인의 외아들이 마음을 연 여자가 있다면 자신도 믿고 응원하겠다는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교제를 거쳐 재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 몇몇은 우려 섞인 충고를 했지만 당시 제게는 현실보다 따뜻한 위로와 안정된 삶이 더 간절했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태호는 늘 저를 아끼고 존중했습니다. 식사를 준비할 때도 외출을 할 때도 늘 제 의견을 먼저 물었고 저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차를 데우고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낯설 정도였습니다. 결혼식은 소규모로 조용히 치렀습니다.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그의 지인 몇 명과 저의 몇몇 친구만을 초대해 식사하는 자리로 마무리됐죠. 그는 재혼식이 불필요한 부담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저를 배려했고 저 역시 감동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살게 된 집은 강남의 대단지 고급 아파트였고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교외에 위치한 별채는 남편의 개인적인 공간이라며 간단히 설명만 들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시작은 너무나 매끄럽고 완벽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도 마침내 봄이 찾아왔다고 믿었습니다. 매일이 따뜻했고 그의 옷에서 풍기는 고급 향수 냄새도 차 안에서 흘러나오던 클래식 음악도 모두가 내 삶의 품격을 높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처음 그 별채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아주 미세하지만 확실한 감정 하나가 스쳤습니다. 낯선 기운, 그리고 알 수 없는 긴장.
그 순간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 문턱을 넘는 순간부터 나는 이미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걸요. 결혼 후 2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신문은 언제나처럼 가지런했고 집안의 가습기와 커튼도 남편의 세심한 성향을 반영하듯 늘 정돈돼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완벽함이 점점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도 어지러운 흔적 하나 없는 집안,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태호는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출장이 늘었다는 말과 함께 휴대폰은 종종 꺼져 있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바쁜 사람이라 생각했고 병원 운영 외에 협회 관련 모임이나 학회 활동이 잦다는 설명도 일리가 있었기에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그의 일정은 예고도 없고 돌아올 때마다 옷차림이나 표정에 뭔가 말 못할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이상했던 건 그 별채였습니다. 그는 업무상 스트레스를 풀거나 혼자 집중할 일이 있을 때 그 공간을 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 차 안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평소 그가 듣던 클래식이 아닌 젊은 여성 가수가 부른 팝송이었고 글로브 박스 안에는 익숙지 않은 립밤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선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김정자 여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결혼 초에 비해 말수가 줄었고 날이 갈수록 눈을 맞추는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됐습니다. 내가 과민한 건 아닐까? 혹시 나만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친정에 전화를 걸었다가도 목소리가 떨리는 내 자신이 창피해서 금방 끊곤 했습니다. 그렇게 친정과의 연락도 서서히 줄어들었고 친구들과도 어울리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 시기 한 번은 김정자 여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태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아이였다고, 괜히 방해하면 불편해한다고. 그 말은 마치 나더러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암시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또 하루,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단지 내 카페에서 우연히 마주친 이웃 여성 한 명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짧게 인사한 후 내가 사는 집에 드나드는 중년 여성을 몇 번 봤다고 말했습니다. 긴 머리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사람이었는데 며칠에 한 번씩 낮 시간에 별채 쪽으로 걸어가더란 겁니다. 그녀는 혹시 나와 관련 있는 분인지 물었고 나는 당황한 채 얼버무렸습니다. 분명 남편은 그 별채에 아무도 들이지 않는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나는 아파트 안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다는 기분에 자주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득 그 별채에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떠올랐고 남편의 출장 날에 맞춰 몰래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결심은 조용히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고 어쩌면 그때부터 저는 현실을 인정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저녁 장태호가 오랜 친구 박도훈의 파티에 함께 가자고 제안했던 날이었습니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특급 호텔 스위트층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공개 공간이라 했고 업계 유명 인사들과 그의 병원 식사피 고객 몇 명이 참석한다며 격식을 차린 복장을 당부했습니다. 마지못해 정장을 차려입고 따라간 그 공간은 겉보기엔 화려하고 우아했습니다. 조명이 은은하게 깔리고 와인이 조용히 테이블 위를 돌았으며 사람들은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무언가가 이상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여성들이었습니다. 나보다 어린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여성들이 유독 많았고 그들의 옷차림은 정제된 공식 자리라기엔 다소 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짧은 드레스, 날렵하게 정리된 메이크업, 일관된 눈빛과 포즈. 그들은 모두 카메라 앞에서 익숙한 듯한 자세로 서 있었고 박도훈은 그들 사이를 스스럼 없이 오가며 농담을 건넸습니다. 그 파티에서 정미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언뜻 보기엔 태호의 오래된 친구 같았지만 묘하게 그녀는 남편의 곁에 너무 자연스럽게 섞여 있었습니다. 내게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은 채 그녀는 다른 여성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눈이 마주쳤을 때조차 무표정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이 공간의 구성원이었고 역할을 부여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박도훈은 태호보다 5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미디어에도 종종 등장하는 얼굴이라는 이야기를 건너 들은 적이 있었죠. 그는 나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고 내 손등에 와인잔을 들고 있던 손이 아주 살짝 닿았습니다. 순간적으로 느껴진 그 접촉에 등줄기로 서늘함이 흘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여성 고객들과 상담을 자주 한다며 혹시 고민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었고 그 자리를 벗어나 태호에게 다가갔지만 그는 다른 이들과 담소를 나누느라 내 쪽은 보지도 않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김정자 여사도 호텔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주도권을 놓치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는 눈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내게 다가와 귓가에 짧게 건넨 말이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곳은 불편하겠지만 곧 익숙해질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엔 마치 이 모든 것이 오랜 시간 반복되어 온 통과 의례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태호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창밖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내가 느낀 이물감이 단지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피로감이라면 왜 이렇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거부감이 올라오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태호의 향수 뚜껑을 열었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구역질을 느꼈고 곧 바로 그 병을 책상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은 장태호가 지방학회 참석으로 이틀간 자리를 비운다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결정, 바로 그 별채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수없이 망설였고 또 수없이 접었다가도 다시 들고 온 의심은 끝내 나를 현관 앞까지 이끌었습니다. 그 공간은 도심에서 차로 50분 정도 떨어진 교외 고급 단독주택 단지, 외부인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경비실에 인사를 하고 허락받은 가족이라는 명목으로 주차를 마친 뒤 조심스럽게 정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평소 남편이 말하길 이곳은 집이 아니라 자신의 사적인 휴식 공간이라며 출입을 꺼려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현관문은 여전히 내가 알고 있던 번호 그대로였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손가락을 눌렀고 문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정적과 함께 낯선 공기가 흐르는 실내로 천천히 발을 들였습니다. 겉모습은 고급지게 꾸며진 작은 미술관 같았습니다. 가구는 모두 원목, 곳곳엔 정물화와 조명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고 벽난로와 커다란 러그까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생활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사용하되 흔적은 철저히 지워진 듯한 인위적인 느낌. 벽 쪽 선반에는 고급 화장품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드레스룸엔 실크 소재의 여성용 가운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테오의 옷이나 물건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모든 초점은 여성이 중심인 듯한 구성이었습니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얽힌 채 2층과 주방을 둘러보다가 책장 뒤로 이어진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무심코 눌렀던 그 문은 지하로 연결된 계단으로 이어졌고 서늘한 공기가 피부에 스며들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내려가자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거울과 천장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고 맞은편엔 소파와 카메라 삼각대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진 모니터가 하나 놓여 있었고 바닥엔 여성 구두 한 켤레가 뒤집힌 채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주변을 둘러보다가 선반 위에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것을 챙기고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손안에 쥔 이 작은 조각이 무엇을 증명하게 될지 예감할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처제의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폴더 안엔 날짜별로 정리된 영상 파일이 수십 개, 아니, 그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였습니다. 그의 목소리, 웃음소리, 그리고 정밀한의 목소리. 카메라 앵글 속에 잡힌 공간은 분명 내가 다녀온 그 별채의 지하였고 화면 속 여자는 정밀한이었습니다. 그녀는 반쯤 웃고 있었고 태호는 카메라 너머에서 그녀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장면이 지나가자 또 다른 영상, 이번엔 다른 여성. 모두 젊고 예쁘고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외도나 일탈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었고 그 안에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쥐고 있던 힘이 빠졌고 자리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울지도 못한 채 마치 몸 밖으로 분리된 듯한 감각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결혼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USB 안의 영상을 몇 개나 더 본 것인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얼굴이 굽고 손끝이 얼어붙는 듯한 감각만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한 가지 분명했던 건 영상 속 대부분의 여성들이 알게 모르게 공통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웃고 있지만 웃고 있지 않았고, 움직이지만 자율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몇은 내가 파티에서 스쳐 지나간 얼굴이기도 했습니다. 정밀한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오래된 피해자였는지도 모릅니다. 남편과 너무도 자연스럽게 어울렸던 그녀의 표정, 말투, 그리고 당시엔 무심코 넘겼던 그 무표정한 눈빛. 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맞물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문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고 나는 정밀한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연락처는 이미 꺼져 있었고 소셜미디어 계정도 비활성화된 상태였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로부터 며칠 뒤 나에게 도착한 한 통의 편지였습니다. 등기 우편도 택배도 아닌 내가 사는 아파트 현관 우체통에 단정하게 접혀 들어간 흰 봉투 하나. 발신자는 없었고 봉투 안에 A
4반절 크기의 종이 한 장과 USB가 하나 더 들어 있었습니다. 종이엔 단 한 줄의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당신도 피해자야. 블로그 주소는 여기 있어. 문장은 사인펜으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고, 아래에는 인터넷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는 마음을 누르며 컴퓨터를 켜고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접속된 화면은 비공개 설정의 블로그였고, 제목은 단순히 기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글쓴이의 정보는 없었지만 업로드된 게시물은 날짜 순으로 수십 개가 이어져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여성의 입장에서 적힌 글들이었고,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된 구조가 보였습니다. 처음엔 친절한 남자, 신뢰를 주는 의사, 화려한 파티, 그리고 사라진 기록들. 모든 피해자의 서술은 태호와 박도훈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들이 운영하는 네트워크의 내부를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여성은 협박에 의해 파티에 참여했고, 몇몇은 약물 의심 증세를 경험했으며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될 것을 두려워해 침묵을 선택했다는 고백도 있었습니다. 나는 글을 읽어내려가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하나같이 내게도 익숙한 상황들이었고, 정밀한의 흔적은 그 안에서 끊임없이 튀어나왔습니다. 블로그의 맨 마지막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도시를 떠난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누군가 이걸 읽는다면 더 이상 이 지옥에 갇히지 않기를 바란다. 그녀는 도망쳤습니다. 아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도망이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마지막 도움이라는 사실에 나는 더 이상 뒤로 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분노와 자괴감, 공포가 동시에 솟구쳤고, 그 순간부터 나는 나 자신이 아니라 그녀들 모두를 대변해 싸워야 할 사람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 진실을 마주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아무 일 없던 척 눈을 감고 살 것인지. 하지만 이미 그 별채의 문을 열고 들어섰던 순간부터 나는 그 선택의 여지를 잃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블로그에 올라온 글을 하나씩 정독했습니다. 기록된 글들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습니다. 각기 다른 여성이 남긴 생존의 기록이자 자신이 당한 일을 절대 잊지 않겠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언급된 이름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장태호 그리고 박도훈. 피해자들은 대부분 박도훈의 병원이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접근되었습니다. 다이어트 약, 이미지 컨설팅, 프라이빗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예약을 잡으면 박도훈 본인이 상담을 맡아 직접 인상적인 접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외모나 SNS 활동을 기준으로 일부 여성은 파티에 초대됐고, 그 파티에서 장태호를 비롯한 상류층 남성들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는 증언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가장 자주 언급된 장소는 서울 강남 특급 호텔의 스위트층이었습니다. 내부가 분리된 구조로 되어 있어 각 방마다 폐쇄적인 환경이 가능했고, 관리 직원들과도 협의된 상태라 출입 기록은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다른 한 곳은 강원도 모처의 별장이었습니다. 회원제 부동산을 통해 임대한 공간이라 외부인 접근은 차단되어 있었고, 차량 동선도 추적하기 어렵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들 가운데 하나는 블로그 글을 통해 한소윤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파티에 3번 참석한 후 스스로 그만두고 연락을 끊었지만 박도훈 측에서 영상이 있다고 협박하며
추가 만남을 요구했다는 경험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 블로그를 개설했고 태호와 박도훈의 네트워크에 연루된 이들을 폭로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다고 썼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댓글로 메일 주소를 남겼고 며칠 뒤 그녀로부터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한소유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미 경찰에 신고해 봤지만 증거 불충분이라는 답만 돌아왔고 오히려 자신의 신상이 위험해질까 두려워 고소는 중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영상 원본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파티 참석 당시의 초대 메시지, 차량 배차 기록, 호텔 내부 사진 등을 보내주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낯익은 배경과 인물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내가 분명 파티장에서 마주쳤던 여성들이었고 박도훈의 옆에는 언제나 장태호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 한 명의 인물도 언급했습니다. 윤혜나 장태호 병원의 간호사였습니다. 병원 내 CXRP 진료실 출입 관리와 대기 명단을 담당하던 그녀는 종종 여성 고객을 상담실이 아닌 별도의 장소로 안내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예전 병원에서 느꼈던 묘한 이질감이 떠올랐습니다. 상담실 한편에 놓인 잠금 서랍, 태호가 혼자 들어가 문을 걸었던 진료실, 출입 기록이 없던 구역. 한소유는 최종적으로 블로그를 폐쇄할 예정이라며 남은 자료는 모두 내가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메시지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 옆에 가장 오래 있었으니 진실을 끝까지 밝혀주세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이미 피해자의 자리를 넘어 증인의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정밀한이 남긴 쪽지, 한소윤의 고백, 블로그 속 수많은 이름 없는 여성들. 그들의 목소리가 이제는 나의 목소리로 이어져야 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는 그날 밤 메일함을 닫고 처음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을 내 손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발이 아닌 무너진 삶들의 복원을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한소윤이 남긴 이름, 윤혜나. 그 이름은 단숨에 나를 과거 기억 속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결혼 전 태호의 병원에 몇 차례 동행했을 때 항상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이했던 여성 간호사. 늘 정갈한 유니폼과 또렷한 눈빛으로 일관된 친절함을 유지하던 그녀는 그때도 내게 어딘가 인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걸 프로페셔널함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그 표정이 훈련된 것이었음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나는 직접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호가 지방 출장을 간 틈을 타 병원 고객으로 가장해 예약을 잡았고 접수대 앞에 섰을 때 윤혜나는 여전히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짙은 립스틱, 살짝 치켜 올라간 눈꼬리, 딱딱한 웃음. 내 이름을 확인한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나는 의료 상담을 원하는 척하면서 진료 대기실로 들어갔고 안쪽 구조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상담실과 진료실이 분리된 구역이었고 그 사이에는 환자 명단이 없는 예약 전용실이라는 명패가 붙은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그 문 앞에 서 있다가 나를 보며 문을 재빨리 닫았고 나는 그때 확신했습니다. 저 문 너머에는 일반 환자와는 무관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며칠 뒤 나는 병원 인근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소윤이 소개해준 최경식. 병원의 전 경영본부장이자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1년 전 돌연 퇴사했지만 태호와 박도훈 사이의 거래와 병원 내 부정회계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깔끔하게 정리된 머리,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는 명확한 사실들을 들려주었습니다. 병원에는 비공식 명단이 따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이 아닌 이니셜, 날짜, 장소 코드가 기록된 문서였고 윤혜나가 그 전체 스케줄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일부 스가이피 고객은 단순 시술 외에 파티 참여 명단으로 이어졌고 특정 약물 처방과 신체 측정 데이터가 공유되었다는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최경식은 당시 회계팀에서 이중 장부를 발견했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태호는 오히려 이를 덮기 위해 회유와 압박을 반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한 장의 문서를 건넸습니다. 병원 보안 시스템 로그 기록이었고 거기엔 내가 모르던 날짜에 윤혜나가 별채에 출입한 흔적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병원과 별채가 연결돼 있다는 건 단순한 의심이 아닌 현실이었습니다. 윤혜나는 단순 간호사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이자 연결자였고 여성들을 그 세계로 끌어들이는 입구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나는 문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내내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구조 속에서 이용당해 왔을까? 태호는 왜 나를 선택했는지, 왜 나를 아내로 들였는지, 그 모든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단지 그들의 시스템 안에서 신뢰와 안정을 연기해주는 배역이었고, 내 존재는 또 다른 외피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서 받은 증거들을 복사해두고 윤혜나의 차량 이동 경로까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더는 두려움 속에서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고요하고 안전해 보이던 이 병원이 사실은 무대였다는 것. 그리고 그 무대 위에서 무너진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나는 더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상 앞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USB, 영상, 블로그 복사본, 호텔 출입 기록, 차량 이동 경로, 그리고 최경식이 준 병원 로그 파일까지. 그날 이후 내 삶은 증거와 기록, 문서와 사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은 무거웠고 심장은 점점 무뎌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아직까지 나는 왜 하필 나였는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들의 체계 안에서 어떤 위치였는지를. 그러다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기 직전 태호가 내게 했던 한마디. 그는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다. 생각이 깊고 가정적인 사람. 그 말은 한때 나에게 따뜻한 위로였고 위축된 자존감을 어루만져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곱씹어 보니 그 말의 속뜻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잘 길들여진 사람, 조용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사람이라는 뜻으로. 내가 이 결혼에서 맡은 역할은 공식적 정리였습니다. 평판이 중요하고 외부 시선이 민감한 위치의 남자에게 아내라는 존재는 단순한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활동을 정당화해주는 상징이자 세상을 안심시키기 위한 보호막이었습니다. 나의 조용한 성격, 지나치게 수능적인 태도, 가족과의 거리감, 경제적 독립성조차 그들에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내가 의심 없이 곁에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수많은 사람을 안심시켰고 자신의 또 다른 얼굴을 철저히 숨길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미란도 과거에 그와 비슷한 관계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블로그 초창기 글을 다시 읽어보니 그녀 역시 가족과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남편은 그녀의 일상을 통제하며 서서히 고립시켰다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결국 그들도 처음엔 사랑을 가장했고 이후엔 생활을 관리하며 정신적으로 틀어지는 방식으로 사람을 다뤘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구조의 일부였습니다. 내가 남편을 통해 얻은 모든 고급스러운 것들, 안정된 주거, 명품 옷, 조용한 생활, 그 모든 것이 실은 내 자율성을 잠식하고 감각을 둔화시키기 위한 포장지였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크게 무너졌다는 감각은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오랫동안 부식되어 있었고 지금은 그저 한꺼풀씩 벗겨지는 느낌뿐이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할 기운도 남지 않았고 분노조차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떠오른 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 하나뿐이었습니다. 진실을 세상에 꺼내놓는 일. 내가 겪은 일, 내가 본 것, 내가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 이 모든 고리를 끊어내는 일. 그건 단지 복수도 처벌도 아닌 정상으로 되돌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망가뜨린 삶들이 복원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일. 그리고 나는 그날 밤 태호의 노트북을 꺼내 다시 한번 남은 기록들을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지만 내 안에선 이미 긴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기록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에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각처럼 흩어져 있던 영상, 증언, 병원 기록들이 하나로 연결되며 사건의 중심에 있던 남자들의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선 내가 모은 조각들이 누군가에게 도달해야 했고 그 누군가는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연락한 사람은 최경식이 소개해준 지역 언론 기자 임종철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떨어진 위치에 있는 언론사 기자였지만 부정부패와 내부 고발 기사를 다수 다뤄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작은 출판사 근무 이력도 있던 그는 외형보다 기록의 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고 첫 만남에서 그는 내 손에 들린 USB와 문서 뭉치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모든 내용을 듣고 난 후 짧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여줬다는 감각은 그 자체로 복구였습니다. 임종철은 우선 병원 내부 고발자와의 연결부터 제안했고 최경식은 그의 전직 동료를 통해 병원 내부 서버 접근 권한이 남아있는 한 명의 전 직원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렇게 확보한 자료는 윤혜나의 출입 기록, 6IP역, 6IP 한자, 영상 압축 파일 목록이었고 일부는 서울 강남의 특정 호텔 스위트룸 내 CCTV 기록과도 일치했습니다. 동시에 나는 블로그를 통해 다시 한소윤과 접촉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지방으로 내려가 삶을 재정비 중이었지만 경찰 진술을 위해 다시 올라오겠다고 약속했고 자신과 같은 피해자 3명의 이름을 익명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녀들의 증언은 정밀한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과 거의 일치했으며 장태호의 차량 동선, 파티 당일 시간대, 박도훈의 병원 출입 내역까지도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건 김정자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모든 걸 부정하고 있었고 내가 정밀한의 흔적을 파헤치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는 냉랭한 태도로 날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거실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가 조용히 내게 말을 건넸습니다. 사람 일은 다 사정이 있는 거야.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아. 그 말은 명백한 방어였고
동시에 그녀 역시 태호가 저지른 일에 대해 일정 부분 알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화하거나 감정을 공유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연결해 하나의 흐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임종철은 자료를 바탕으로 내부 취재에 착수했고 기사화 전 최종 인터뷰를 위해 나와 정식 녹음을 진행했습니다. 카메라를 마주한 자리에서 나는 손끝을 떨면서도 끝까지 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건 나 하나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엔 정미란이 있었고 한소윤이 있었으며 이름 없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인터넷 뉴스 메인에 걸린 기사 제목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청담동 유명 의사 6IP 진료실 뒤편의 진실. 그 아래에는 장태호와 박도훈 그리고 그들이 운영한 상류층 파티의 내부 구조, 영상 촬영, 피해 여성들의 증언, 병원 내부의 출입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기사와 동시에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었고 병원은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박도훈은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고 태호는 해외 출장을 가장해 도피를 시도하다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도 사회적 반향도 그들이 남긴 상처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삶을 뒤에서 조종하거나 은밀히 망가뜨릴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싸움은 분명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장태호는 체포 직후 범행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영상은 조작된 것이고 여성들과의 관계는 합의하에 있었으며 병원 운영도 정상적이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박도훈 역시 처음엔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점차 자신에게 불리한 정황들이 공개되자 법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수많은 피해 여성들이 여전히 침묵을 선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아직도 자신이 선택한 일이었는지 아니면 조종당한 일이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법정에 출석한 날, 정미라는 법정 방청석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서로가 지나온 시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소윤은 증언대에 섰고 그녀의 진술은 단호하고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나는 그녀가 그날 법정 안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믿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난 뒤 나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친정이 있는 지방 소도시로 내려가 조용한 집을 구했고 작은 글쓰기 교실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잘 붙이지 못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는 것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가끔은 밤에 혼자 눈물이 흐르기도 했지만 이젠 그 눈물의 이유를 알고 있었기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도 다시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혼 후 멀어졌던 가족들과 오랜만에 식사를 하면서 나는 이제야 조금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이 싸움의 끝에 남은 건 단지 복수가 아니라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왜 이토록 위험한 일을 감당했느냐고, 왜 조용히 빠져나오지 않았냐고. 그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는 기억하고 말해야만 했으니까요. 내가 침묵했더라면 그 구조는 또 다른 이름과 얼굴을 찾아갔을 겁니다. 나를 선택한 그들의 기준은 다음에도 누군가에게 적용됐을 것이고 그 사람 역시 나처럼 천천히 무너졌을 겁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이 혹시 누군가의 말에만 기대어
외로움을 지워보려 했던 사람이라면 너무 늦기 전에 물어봐야 합니다. 그 사람은 정말 당신을 보는가? 아니면 당신이 가진 무엇을 보고 있는가? 저는 오늘도 아주 작은 기록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나처럼 흔들릴 때 이 이야기가 작은 참고서처럼 남기를 바랍니다. 이건 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구조 안에서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록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죄가 아니지만 사랑을 가장한 조종은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이 진짜 빛인지 아니면 그림자 속 얼굴인지 부디 스스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